이 이야기는 비뇨기과 의사의 아내이자 그 병원의 수간호사였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53년을 살아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한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올해 53입니다. 비뇨기과 의사의 아내이자 그 병원의 수간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불륜을 욕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내 안에 담아둔 이 감정들이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들,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것들. 하지만 그때 제겐 그것은 처음으로 나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와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 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층 비뇨기과 병동.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이 지역에서 20년째 비뇨기과를 운영해왔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 동료들에게는 존경받는 원장. 하지만 집에서 그는 그저 피곤한 남자였습니다. 결혼 23년 차.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동업자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엔 병원 스케줄을, 저녁엔 내일 환자 명단을, 잠들기 전엔 회진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대화는 업무였고 일상은 유틴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저를 미선이가 아니라 수간호사로, 박 원장 부인으로만 불렀습니다. 아니,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2층 병동에서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2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이름을, 제 모습을, 제 마음을 잊어가며. 그의 가을, 그 사람이 왔습니다. 이정훈, 51세. 이혼 후 혼자 산다는 차트 기록. 전립선 질환으로 내원한 평범한 환자. 하지만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제가 진료실로 안내하며 작은 위로를 건넸을 때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그 안에는 오랫동안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존중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20년 넘게 봤지만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처음 본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진료 후 복도에서 그가 다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트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차트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3년의 제 얼굴, 주름진 눈가, 내려앉은 입꼬리. 언제부터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요? 언제부터 제 모습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머리를 잘랐다는 걸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은 그 빈도가 과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달랐습니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고 낡은 가운 대신 새 가운을 입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정훈 씨는 진료가 끝나면 항상 간호사실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약 복용법을 물어보거나 주차 시간을 확인하거나 복도에 놓인 화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들.
하지만 저는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일주일을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환자가 없는 틈에 저는 복도 끝 작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문득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으니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리 없이. 그때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53년을 살았지만 그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간호사로 살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보라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복도 저편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화들짝 놀라 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저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날 밤 저는 그의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라는 것을. 다음 주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정문 씨의 차트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오래전에 한 번 봤는데 그 후로 가지 못했어요. 진료가 끝난 후 그가 간호사실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엔 제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바다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차트 사이에, 처방전 뒷면에, 약봉투 안쪽에.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제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의 병원 2층에서 그의 환자와 그의 아내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직이던 날 저는 혼자 2층 병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을 하나씩 끄고 진료실 문을 잠그고 마지막으로 간호사실에 들어섰을 때 정훈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엔 조개 껍질 하나, 작고 하얀 조개 껍질. 그가 오늘 바다에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한다고 해서 뭔가 가져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3년을 살면서 누군가 저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가져온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은 27살 전 청첩장을 건넨 이후로 제게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작은 조개 껍질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어두운 간호사실에서 복도 끝 당직실 TV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심장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뛰고 있다는 것을. 저는 53살의 나이로 소녀가 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재빨리 문 뒤로 숨었고 저는 태어난 쪽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복도를 지나갔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장난을 친 아이들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제 손바닥을 한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병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며 존재했습니다. 정훈 씨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왔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환자가 불안해한다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복도를 정리하는 척하며 주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약속된 우연. 주사실은 진료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두고 남편이 환자를 진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타이핑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훈 씨와 마주섰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 병원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저는 주사실에서 약품을 정돈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훈 씨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사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복도를 걷는 발소리.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저를 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멈춰야 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의 목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떨리는 손으로. 저는 5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포옹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누군가의 심장 박동이 이렇게 또렷하게 느껴지는지. 그의 품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아니, 작아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크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준혁입니다. 벽 하나 넘어. 제 남편이 통화하는 동안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도 함께 왔습니다. 정훈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한 번, 조심스럽게, 마치 제가 부서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간절함, 그리고 사랑.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27살의 남편과 결혼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뜨거운 떨림. 정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도, 소독약 냄새도, 옆방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 키스는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53세 나이에 처음으로 받은 진짜 키스를. 얼마는 그렇게 있었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고 들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떨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고 정훈 씨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선생님, 3번 환자분 주사 맞으러 오셨는데요. 네, 금방 갈게요. 저는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나가고 저는 정훈 씨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주사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입술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사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제 손에 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혹시 환자 쓰러진 거 아니야? 아, 제가 약병 정리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리고 동시에 그리움이 목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정훈 씨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깜깜한 강변, 멀리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벽 너머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하세요?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그가 제 이마에 다시 키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3년을 살면서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20년 넘게 함께 잔 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 병원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가 옆에 서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가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은 제 핸드폰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을, 화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병원에서 전화통화가 잦아졌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보지 않던 그 눈이 이제는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하지만 예리하게 누구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12월이 왔습니다. 정훈 씨는 이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의 진료 기록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은 정훈 씨의 내원 빈도가 과다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정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를 못 보면 어떻게 사냐고.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어느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잡돌 병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보안점검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제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사실 앞 복도. 거기에 CCTV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화면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사실로 들어가는 정훈 씨가 보였고 5분 후 제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30분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제가 20년 넘게 잡아본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을 때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그 눈빛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치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배신감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저는 그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따로 울었습니다. 한때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가는 두 사람처럼. 다음 날 남편은 정훈 씨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에서 멀리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정훈 씨의 뒷모습, 곧게 펴진 어깨, 각오한 사람의 걸음걸이.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고 정훈 씨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라지는 그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그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와 살 거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50 넘어서 혼자 살겠다고, 그 남자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사랑했는데
왜 함께 할 수 없는지. 아마도 우리의 사랑은 태어나선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죄책감을 안고는 행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훈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부디 행복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않는 게 맞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했으니까요. 12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짐을 정리하고 23년을 살았던 집을 나왔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었지만 급히 내려온 딸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온전한 엄마로서의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것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짐을 싸는 저를 보다가 결국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복도를, 그 주사실을, 그 모든 추억이 서린 공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2층 병동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실, 진료실, 주사실. 정훈 씨와 마주쳤던 복도 끝 창가.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어두운 간호사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맞췄던 그 주사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었습니다. 병동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정은 씨는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라고. 사랑해요. 라고. 그 말들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많은 것을 부서뜨렸습니다. 그 잔해 위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글을 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그는 장을 보고 있었는데 혼자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놓아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한 동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창문 밖으로는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잠드는 것이. 23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해가 왔습니다. 저는 작은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조용한 곳. 그곳에서 저는 다시 간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저 김미선으로서. 어느 날 오후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정훈 씨가 보고 싶었고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그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네요. 젊은 나이? 저는 54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아직 젊게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흰머리는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뒤편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꽃을 보고 있다는 것을. 2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살았고 누군가의 역할을 해야 했고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저는 처음으로 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래된 핸드폰을 정리하다 정훈 씨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것들. 오늘도 선생님 생각했어요. 내일 봬요. 잘 자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지웠습니다. 지우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저 자신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저를 깨웠습니다. 5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지우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안녕.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직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짧게. 잘 지내세요. 저도 답합니다. 너도. 언젠가는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편은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간호사와 저보다 10살 어린 사람. 아팠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정훈 씨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행복한지, 아직 저를 기억하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하지만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으니까요. 오늘 저는 55이 됐습니다. 요양병원 할머니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촛불을 끄며 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남편도, 딸도, 정훈 씨도, 그리고 저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딸과 멀어졌고, 사랑했던 사람과도 헤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직장도, 살던 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빈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간호사가 아니라 그저 김미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53년을 살아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지만 늦었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오늘도 저는 요양병원 뒤편을 걷습니다. 혼자. 바람이 붑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잘 있어요. 그때의 나. 잘 있어요. 그 사랑.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가시기 전에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봄빛마당이었습니다.